네, 그럼 다시 262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학습자 변인이라고 나와 있고요. 초등 학습자들의 특성 이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무슨 말이구나 알 텐데, 일단은 같이 몇 번을 볼까요? 1번 볼까요? 의미 파악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뭔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죠? 아이들은 정보를 전달하려면 전체적인 맥락이나 상황 속에서 말의 의미를 우리가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정말 몰라도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어떤 말에는 화자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의 형태, 이게 문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보다는 form보다는 meaning, 의미에 더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파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 다음에 언어 사용이 창의적이다. 간접 학습 능력이 크다. 스스로 흥미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을 쭉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63쪽에 인지적 요인이라고 나와 있고요. 영어로는 cognitive domain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학습 유형을 볼게요. learning styles 263쪽인데 거기 세 가지로 제가 일단 분류를 해놨어요. 장 독립형 field independence와 장 의존형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숙고형과 충동형, 그 다음에 시각, 청각, 촉각, 운동 감각적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어떤 유형인가, 어떤 스타일인가, 그러니까 배우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 독립형을 같이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263쪽에 보시면 장 독립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거기 두 번째 단락 보면 클러프에 의하면 학교 교육과 같은 형식적인 교육에 적합하고 독립적이며 과업 완성에 초점을 두고 자기 발견 학습에 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면역적인 학습을 잘 수행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field independence, 그러니까 어떤 주변 환경에 굉장히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자 공부를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죠. 그게 바로 장 독립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2번 장 의존형은요. 대부분의 아마 학생들이 장 의존형이 아닐까 싶어요. field dependence. 전체적인 윤곽은 잘 파악을 하지만 어떤 숨어있는 부분을 보는 어떤 분석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나 생각의 전체적인 whole picture는 인지할 수 있으나 부분은 잘 발견하지 못한다는 어떤 단점들이 있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클러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형식적 교육에 적합하고, 그러니까 학교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 받는 것보다도 같이 뛰놀고 협력학습하는 것들에 더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협력학습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타인의 생각이나 어떤 감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귀납적인 인덕티브한 학습에 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교사의 역할을 거기다 별표를 쳐주세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인지 양식이 있는데, 이런 양식이 얘는 어떻다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도 있고 저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학습에 있어서는 어떤 과제의 종류에 따라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할 때도 있으니 교사는 학습자가 선호하는 유형을 뭔지 파악하고 잘 적절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겠죠. 교사의 역할. 밑에 거기 field independence와 field dependence, 영어로 거기 써놓은 부분은 별표 치시고 복습하실 때 꼭 읽어보세요. 오른쪽 넘어갈게요. 숙고형과 충동형이에요. 숙고형은 영어로 reflectiveness라고 하고요. 충동형은 impulsiveness라고 하는데, 영어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영어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영어 단어.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하셨어요. 숙고형은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숙고형 학습자들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생각보다 답변이 빨리 안 나오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국어 발화, 특히 우리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화가 늦기 때문에 오류가 적지만 이렇게 답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교사 역할이 뭐예요? 이런 학생들한테 왜 대답 안 해? 대답을 빨리 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충동형 학생, 그러니까 숙고형 학생들한테는 여자 학생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뭘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생각보다 이제 남학생들 중에서 남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남학생들 중에서 이런 충동형 학생들이 많아요. impulsiveness,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신속해. 물어보면 대답이 즉각적으로 나오죠. 근데 실제로 생각해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오류가 많죠. 영어에서 있어서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사는 이런 학생들한테는 임의적인 추측보다는 현명한 추측을 좀 더 답이 가깝게 얘기를 해라.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문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시각, 청각, 촉각, 운동 감각적 유형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텐데, 그러니까 시각적 학습자한테는 어떤 시범이나 어떤 비디오 같은 걸 보여주는 게 확실히 효과적일 거고, 당연히 청각적 학습자한테는 어떤 언어적인 설명을 한다거나 연극을 한다거나 이렇게 청각적인 입력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촉각적 학습자들한테는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다. 그다음 운동 감각적 학습자한테는 보고 듣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선호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중요하다고 보는 건 여기서 그 용어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시각적 학습자를 visual learners라고 한다거나, 청각적 학습자를 auditory learners라고 한다거나, 촉각적 학습자를 tactile learners, tactile이라고도 읽고 tactile이라고도 읽더라고요. 그 다음에 운동 감각적 학습자를 kinesthetic learners라고 읽는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에 따라서 학습자가 원하는 유형에 따라서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정도는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거기 3번 2012년 2번 문제죠. 제가 오른쪽 연도 옆에 쓴 거는 영어 같은 경우는 초등 임용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 그게 나오기 때문에 2017년에 나왔던 두 문제 중에서 2번, 두 번째 문제다. 이런 뜻이에요. 2017년 2번 초등 문제를 보면 3번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3번 문제 266쪽에 보면, 다음은 2009 개정 영어 교육 과정에 따라 다의 수업을 위해 김 교사가 설정한 고려사항과 교수학습 방법 선정의 방향이다. A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다를 보면 어떤 영어 활동을 해야 카드를 뒤집고 확인해보 포인트 아웃, 그러니까 지시하는 걸 가르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 이 문제 지금 전부 다 풀 건 아니니까 이거를 다 활동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볼 때 3번은 그걸 안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걸 고려하라는 거예요. 2009 뭐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지금 우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맞진 않아요. 하지만 뭘 고려하래요? 거기 문제에 보면 다양한 학습 전략을 고려하라고 하니까 기억 전략, 인지 전략, 사회적 전략 등을 이용한다라는 교수학습 방법 선정 방향이 나왔죠. 근데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힌트가 딱 나와 있죠. 세 가지 감각 선호에 따른 학습 유형이라고 나왔어요. 아까 우리 감각 얘기 나왔죠. 뭐였어요? 시각, 청각, 촉각, 운동 감각적, 이게 있었죠. 그럼 그것 중에 선호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 활동을 이용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죠. 실제로 이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이렇게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거저 주워먹기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문제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외우는 문제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학습자 전략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267쪽인데 학습자 전략에는 학습 전략과 의사소통 전략이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비음을 보시면. 그래서 학습 전략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입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입력. 인풋. 그러니까 우리 영어 학습이니까 영어 학습을 할 때 우리 인풋, 영어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학습 전략 같이 보면 학습 전략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학습 전략에는 인풋,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어떤 입력에 대한 자료인데, 그거에 대한 전략인데, 상위인지, 초인지 전략도 있고요. 상위인지 전략도 있고요. 인지 전략도 있고, 사회 정의적 전략도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 1번 상위인지 전략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학습을 할 거야. 영어 자료를 받아들일 건데 이걸 공부를 할 때 내가 학습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267쪽을 보면 사전 조직자라거나 방향적 주목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쭉쭉 나와 있는데,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학습을 할 때 크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만 예를 보면 우리 기능적 계획이라고 있죠. 오른쪽에 세 번째 있죠. 기능적 계획. 영어로는 functional planning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 한번 해설을 같이 볼까요? 다가올 언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언어적 구성 요소를 미리 예행 연습해 가는 것. 예를 들면 다음 단원 어휘를 미리 공부해 가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학습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초인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초인지 전략은 뭐예요? 머릿속으로 한 더 쓰는 거예요. 더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니까 학습에 대해서 이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들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268쪽에 인지 전략은 아까 말했던 상위 인지 전략보다는 조금 더 특정한 과제를 얘기할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지, 직접적인 뭔가 조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인지 전략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받았어.
교수든 선생님이든 어떤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를 우리가 공부를 해. 쉽게 이해를 하려면 영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다음에 시험에 나와요. 이 자료를 갖고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거야. 거기 예를 보면 반복할 수 있죠. 그쵸? 영어 단어를 반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자료 활용. 우리가 네이버 같은 데를 검색해 보면서 이런 자료를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눠준 어떤 학습지 말고도 교과서를 찾아볼 수도 있고,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다? 참고하기. 이런 전략들이 있다는 거죠. 번역하기. 영어 번역할 수도 있고, 집단화하기. 공통적인 단어를 예를 들면 막 그룹핑 하는 거예요. 집단화, 모아모는 거지. 이런 것들을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뭐다? 인지 전략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교재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습할 때.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했죠? 키워드 위주로. 집단화하기가 영어로 뭐다? 그룹핑이다. 핵심어가 영어로 뭐다? 키워드다. 그다음 오른쪽 보면 뭐 상세한 설명이 뭐다? elaboration이다. 이런 영어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사회정의적 전략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풋해야 되는 내용이었죠? 영어 공부를 할 때 과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과제를 받았어요. 영어 과제를.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협력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모등원 친구들이랑 같이 협력할 수도 있어. 아니면 잘 몰라서 선생님한테 물어본다거나 같은 반 친구한테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확인 질문 이런 것들이 무슨 전략에 해당된다? 사회 정의적 전략에 해당됩니다. Social Effective Strategy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뭐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학습 전략이에요. 공부를 할 때 내가 뭐 한다? 인풋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이거 두 번째 나올 걸 오른쪽에 나온 의사소통 전략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 별표 2개 치세요. 269쪽에 의사소통 전략. 거기 첫 번째 점을 같이 보면 이상에서 소개한 학습 전략이 인풋, 입력에 관한 내용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할 의사소통 전략은 뭐에 관한 내용이다? 출력이에요. 출력. 아웃풋에 관한 내용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떤 뜻을 표현해서 말을 대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얘기를 하고 이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어떻게 하는 전략을 쓸 수 있냐,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회피 전략과 보상 전략으로 나눠요. 근데 회피 전략은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뭐예요? 회피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정치 얘기가 나왔어. 얘기하기 싫어. 뭐예요? 주제 회피하면 되죠. 토픽 어보이던스. 이 주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바로 무슨 얘기로 하는 거야? 날씨 얘기로 꺼내는 거죠. 이게 바로 회피 전략 중에 하나. 또 하나는 메시지 어벤드먼트라고 해서 메시지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못 하겠어. 그럼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죠. 대화할 때. 그게 회피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회피 전략이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기 보상 전략이라고 되는데, 이번에 별표 치세요. 영어로는 compensatory strategies라고 하는데, 사실 영어 기출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상 전략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 교재에도 지금 보상 전략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뭘로 이해하면 좋냐면 compensatory의 그 영어 해석을 보면 보충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얘기를 하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뭐 할 수 있죠? 설명을 보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전략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건 다 같이 한 번씩 볼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우회적 표현이에요. 돌려 말하기 전략. 영어로는 circumlocution이라고 하는데, 같이 읽어보면 해당 어휘를 모를 경우에 그 특성이나 요소에 대해서 묘사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한국말 할 때도 이런 경우 있죠. 그렇죠? 영어에서 dishwasher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The person who cleans the dishes. 이렇게 돌려서 설명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영어로 뭐다? circumlocution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영어 교육론 책마다 이렇게 제가 두 단어로 썼죠. 돌려 말하기 전략 또는 우회적 표현. 오른쪽, 그러니까 두 번째 쓴 단어가 좀 더 깔끔하긴 한데, 그러니까 한자식 표현이라서 두 가지 다 교육론 책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뭐 영어로 쓰면 하나밖에 없지만 한글로 쓸 때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두 개를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올 때 돌려 말하기 전략이라고 써도 되고요. 우회적 표현이라고 써도 됩니다. 두 번째 같이 볼까요? 유사한 단어로 대신하기. 근접 대체어. approximation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건 뭐냐? 해당 단어를 모를 때 같은 뜻은 아니지만 유사한 뜻을 가진 단어는 다른 단어로 대신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개천, 개울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영어로는 스트림이죠. 스트림을 내가 몰라. 그래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유사한 단어로 대신하기가 되겠죠. 다음,
영어로 다른 말로 근접 대체어. 270쪽 볼게요. 다목적어, 아니, 다용어로 대신하기 또는 다목적어 사용, 영어로는 use of all-purpose words라고 하죠. 이거 정확한 단어를 몰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다용어, all-purpose words를 사용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영어로 뭐가 있을까요? 뭐 stuff라거나 thing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영어로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at kind of stuff라고 얘기해요.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 우리도 한국어 얘기할 때도 뭐 그거, 뭐 거시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용어를 쓴다. 영어에서도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 단어 만들기, word coinage. 코이니지라는 말 알죠? 코인. 우리 코인 뭐죠? 동전 얘기예요. 코이니지라고 하면 주조하는 거예요. 뭐 만드는 거야. 단어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word coinage. 이건 기출 나왔어요. 2년 전 시험에 두 번째 문제 나왔는데 그건 이따 페이지 362쪽에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 아마 볼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거기 한번 다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무슨 뜻이냐? 자신이 알고 있는 목표 언어의 규칙을 적용하여 우리는 영어를 배우니까 영어의 규칙을 적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전략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요? 예를 들죠. vegetarian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채식주의자. 근데 vegetarianist라고 말을 해버려. 왜? 우리 ist가 붙으면 뭘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 많이 하죠. 피아니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냥 내가 마음대로 규칙을 적용해서 단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또 naivet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좀 어렵지만 뭐 순진함이라는 뜻이에요. 순수함 뭐 이런 뜻인데 naive라는 어떤 순수함이라는 형용사에다가 뒤에 뭐 붙인 거야? neath라고 그거 붙였죠. 우리는 원래 naive란 형용사에 naivety라고 해야 되는데 naiveness를 붙였어. 근데 neath를 뭐로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ness를 붙이면 명사를 만들지 라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단어 만들기다. 그 다음 고정된 표현 사용 또는 조립식 문형이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는 prefabricated patterns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흔히 우리가 문장 통으로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여행자를 위한 영어 회화책 같은 데 나오죠. 뭐 which way to the bedroom 아니면 how can I get to the train station 이런 식으로 영어 조립식 문형 표현이 있죠. 이런 걸 통째로 외워버리는 게 고정된 표현 사용이다. 그 다음 비언어적 신호 사용 non-linguistic signals. 언어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가 뭐 하죠? 몸짓이나 표정 같은 걸로 사용하는 화장실 급할 때 막 발을 동동 구른다거나 이런 게 바로 비언어적 신호 사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글자대로 번역하기 또는 직역이라고 말하는 게 영어로는 literal transla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의 모국어를 목표 언어에 단어, 지식을 적용해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작은아버지라고 알죠? 작은아버지라는 한국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 그냥 작은 아버지니까 small father라고 번역을 해버렸어. 돼요,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되죠? 진짜 작은아버지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father's younger brother 하면 되죠. 아빠의 어린 남동생이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죠.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small father라고 하는 경우 이게 바로 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오른쪽 외국어화하기 foreigniz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국어야. 한국어인데 마치 어떤 목표 언어인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다리미인데 다리미가 영어로 뭐죠? iron이야. iron인데 iron이 떠오르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영어처럼 발음해버려. 데르미 이런 식으로. 이거 바로 외국어화하기죠. 그 다음 코드 변환하기, 언어 전환, 코드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한 언어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언어로 바뀌어요. 근데 이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먼저 거기 첫 번째 있는 예로는 전자의 예로는 I'm so 섭섭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갑자기 섭섭해가 나왔을까요? 영어에는 우리나라 섭섭해에 매칭되는 1:1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포 같은 경우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영어에 이 매칭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얘기해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실제 영어를 되게 잘하는 분, 예를 들면 교포라거나 제2언어를 두 가지 사용하시는 바이올링구얼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근데 밑에 경우는 하고 싶어도 못한 거야. 목말라, thirsty라는 영어가 있는데 내가 그걸 실제로 못해. 기억이 안 나. 그 순간. 그래서 그냥 I'm so 목말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것도 언어 전환, 코드 스위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도움 요청하기, appeal for help. 이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Sorry, I don't understand. 말 못 알아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도움 요청하는 거. 그 다음 지연하기, 시간 벌기, stalling 또는 time gaining이라고 하는데 질문 잘 생각 안 날 때 well, let me think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저도 강의할 때 막힐 때 이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지연하기, 시간 보내기죠. 이런 걸 바로 stalling time gaining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well 이런 거 있잖아. well, let me think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fillers라고 해요. fillers. 그러니까 뭘 넣어 채우는 거야. 언어 사이에 빈칸 있죠. 그 빈칸에 뭔가 할 말이 없으니까 채워놓는 거. 그래서 영어로 이런 걸 filler라고 한다. fillers. 그 다음 다 정의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은 간단하니까 그냥 책으로 볼게요. 교재로 계속 이어서 볼게요. 정의적 요인은 뭐가 있어요? 자아 존중심도 있고요. 자아 방어심이라는 것도 있고 감정이입이라는 것도 있고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것도 있고 학습 동기라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영어를 배울 때 자아 존중심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높은 게 좋죠. 셀프 이스팀은 높은 게 학습에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아 방어심 같은 경우, 이니비션 같은 경우는 높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실수를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영어 할 때 안 돼. 완벽해야 돼. 라고 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영어 공부할 좋지 않죠? 그래서 이 자아 방어심은 낮을수록 좋다는 거죠. 내 영어를 틀리는 게 내 자아 손상받는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낮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영어 교사로서. 그 다음 감정이입은 당연히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고 의사까지 외국어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잘하면 좋겠죠. 영어 수업할 때, 영어를 배울 때. 그 다음 내향성과 외향성. 이거는 사람의 성격이기 때문에 뭐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사가 내향성인 아이한테 막 나와서 발표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트로버전한 아이한테 발표시키는 것보다 그런 아이들한테 뭐 하면 돼요? 뭐 글로 써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생에 맞는 교수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 다섯 번째 학습 동기예요. 모티베이션 되게 중요하죠. 영어 공부할 때 모든 공부할 때 사실 모티베이션이 엄청 중요한데 1번 학습 동기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이라고 하는 건 학습자 내부에서 우러나는 동기예요. 우린 영어니까 영어 수업이니까 한번 영어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내부에서 우러나려면 뭐예요? 이 사람이 영어 공부를 정말로 내부에서 막 일어나서 하고 싶은 거야. 나 영어를 잘해야겠어. 그런 거. 영어 공부 너무 재밌어. 이런 거. 외적 동기는 뭘까요? extrinsic motivation.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이번 영어 시험 100점 맞으면 엄마가 핸드폰 사줄게. 이렇게 하면 이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외적 동기가 되는 거죠. 통합적 동기라는 것도 있어요. integrative motivation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뭔 말이냐면 목표 문화, 우리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미국 문화라거나 영국 문화에 동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기는 동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고 나서 나도 쟤네처럼 영어를 잘하고 싶어. 미국 뉴욕에 살 거야. 이러면서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건 바로 통합적 동기가 생긴 거죠. 그 다음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기는 동기, 도구적 동기라고 하죠. 영어로 instrumental motivation.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임용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내가 임용을 꼭 패스해야만 뭐예요? 선생님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동기에 의해서 공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외적 동기이기도 하지만 도구적 동기라고 할 수 있죠. 임용 시험을 패스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공부. 그래서 거기 별표에서 중요한 부분, 밑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내적 동기와 통합적 동기만 좋고 외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 나쁘다라는 식의 태도는 지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기라 함은 다양한 언어 습득에 있어서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이런저런 외적 동기든 도구적 동기든 아이들이 공부만 할 수 있고 어떤 학습의 습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사실 좋은 거죠. 그렇죠? 동기는 계속 북돋아 주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태도는 지양해라. 그래서 밑에 보면 학습 동기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이 쭉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까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 문화적 요인도 이건 뭐냐면 이것도 읽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 어떤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문화적 고정관념, cultural stereotype이나 문화에 대한 태도, attitude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 문화를 엄청 싫어해. 근데 영어를 배워야 돼. 그럼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영어 문화에 대한 미국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어. 막 잘 배우고 싶어. 영어를 잘 쓰고 싶어. 이러면 영어 공부가 잘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Social Cultural Domain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볼게요. 다음 장은 이제 드디어 오늘은 이 영어 교수법만 다 하면 끝납니다. 영어 교수법에는 크게 간단하게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전통적 교수법이 있어요. 이건 실제 막 5, 60년대 이전에 배웠던 영어 교육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크게 보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있고요. 그 다음 직접 교수법이 있고요. 그 다음 청화식 교수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우리 이제 배울 거고요. 나는 대안적 교수법이 있어요. 대안적 교수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전통적 교수법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아까 우리 모국어 습득 이론과 제2언어 습득 이론을 배웠잖아요. 거기서 배운 크라시안의 아까 이론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생긴 것들이 대안적 교수법이에요. 이것들은 뭐 자연적 교수법이라거나 그 다음에 뭐 TPR이라거나 있어요. 볼 거니까. 그 다음에 다에는 이런 것들이 지나서 이건 대안이었으니까 가에 대한 대안이었고 대안적 교수법에 대한 게 끝나고 이제 지금 현재 유행하는 거 의사소통 교수법이 있어요. 이걸 보면 뭐 CLT라거나 우리 TBLT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곧 설명을 할 거니까 우리 가나다 순으로 배운다는 거부터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통적 교수법의 특징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뭘 중요했냐고 생각하냐면 보면은 정확성을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가에 해당되는 교수법 세 가지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뭐 정확성, accuracy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정확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면 안 돼요? 에러가 일어나면 안 돼요. 에러가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에러를 오류가 생기면 바로바로 교정을 해줬어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이 전통적 교수법을 들어가 볼게요. 정확성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면 바로 즉시 고쳐줬다는 거죠. 먼저 1번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에요. 영어로 grammar, translation, method라고 해서 영어로 짧게 말하면 우린 이 용어로 보통 얘기할 거예요. GTM, grammar, translation, method다. 특징은 뭐냐면 고전 언어예요. 라틴어 지금 우리가 실제로 쓰나요? 안 써요. 유럽에서도 라틴어를 실제로 구어로 얘기하는 데는 없죠. 근데 이제 라틴어를 가르쳐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가르쳤던 건 뭐야? 당연히 문법 지식을 알려주고 이거 번역을 하는 거였겠죠? 예전에 고전 언어를 가르치려면 이 라틴어를 가르칠 때 그때 사용한 거를 영어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초점은요 문법이에요. 문법을 알려줘. 문법의 방법을 알려줘. 특히 문법 중에서도 뭐 번역을 할 때 필요한 문법.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 이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문법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정확성이 굉장히 아까 뭐라고 했죠? 전통적 교수법엔 다 뭐가 중요하다? 정확성, accuracy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영어로 계속 그냥 번역만 한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교사가 영어를 실제로 잘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잘하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수업처럼 일제식 수업처럼 다양한 많은 수를 가르칠 수 있어요. 방법만 알려주면 애들이 문법책을 공부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학습 의욕을 굉장히 좌절시키죠. 문법 내용만 드립대 가르치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읽기, 쓰기밖에 할 줄 모르죠. 그래서 구어, 말하는 거, 듣기 말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특징이자 장점이 단점이었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까 우리 모국어 습득 이론의 행동주의 기억나나요? 행동주의 뭐였죠? 자극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를 받아서 조건화되고 습관화된다고 했죠. 습관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습관화. 언어란 습관의 형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틀려서 습관이 생기면 돼야 안 돼요. 그 습관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전통적 교수법은 행동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알아두세요. 행동주의.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것만 알면 되니까 273쪽에 첫 번째 점 보면 첫 번째 점에서 맨 마지막 줄 정확성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정확성 별표 치시고요. accuracy 별표 치시고 나머지는 지금 설명한 대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나온 건 직접 교수법입니다. Direct Method에서 DM이라고 해요. DM. 인스타그램 DM 아니고 Direct Method예요. 273쪽 특징은요. 뭐에 대한 반발? GTM에 대한 반발이에요. 문법 가르치는 그 문법 번역하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GTM이 번역에 엄청 치중했다면 이거는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모국어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영어라면 예를 들면 영어 교수법이라면 영어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수업에는 누가 오겠죠? 원어민이 오겠죠. 그래서 모국어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작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뭘 설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GTM에 대한 극단적인 반발로 생긴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문법과 목표 문화를 따로 가르치지 않아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귀납적으로 인덕티블리 하게 배울 수 있다고 믿어요. 노출을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디렉트 메소드의 이 장점은.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교사가 영어라면 그 목표,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아이들한테 뭘 많이 제공할 수 있어요? 아까 배웠던 자연스러운 노출, 입력, 인풋을 제공할 수 있어요. 많은 입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듣기가 엄청 많이 듣겠죠, 애들. 엄청 많이 듣기 때문에 뭐에 효과적이에요? 구어, 말할 수 있는 능력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로 듣고 있기 때문에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죠. 이 수업을 들으면 영어를 진짜 할 수 있구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이렉트 메소드는 실제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해보면 회화 예를 들면 원어민이랑 같이 수업하는 수업을 들었을 때 한두 시간 하고 끝나면 그게 영어 수업이 된 것 같아요? 아니죠. 엄청 옆에 붙어서 막 영어를 같이 한다거나 이래야만 영어가 늘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만 할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교실이라는 한계라는 단점이 있어요. 교실에서 아무리 이 디렉트 메소드를 써봤자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영어 수업 시간에 그게 다일 텐데.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실제로 원어민이 아니라면 또 원어민 이 수준에 해당되는 교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DM, 다이렉트 메소드를 실제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273쪽에 2번 직접 교수법 특징에서 네 번째 줄 모국어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면 거기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서 위에 두 번째 정확성 거기에 동그라미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확성을 엄청 강조했다. 그 페이지 넘겨서 274쪽에 관련 원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복습하실 때 장점 및 단점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청아식 교수법 여기 별표 치세요. 별표 Audiolingual Method 해서 ALM이라고 합니다. 275쪽 전통적 교수법 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제 나이 또래 영어라면 20대 30대라면 이런 수업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ALM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면 되냐면요, 약간 실험실하면 웃기지, 어학실 같은 데 들어가서 귀에 헤드폰 끼고 막 듣고 따라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이게 그 이미지가 바로 이 청아식 교수법의 이미지예요. 배경은 뭐냐면 언제 생겼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정부가 전 세계형 미군을 파견하잖아요. 전쟁을 하려고. 그럴 때 막 독일어도 필요했고 불어도 필요하고 일본어 필요해요. 근데 아까 그 전에 방금 전에 설명했던 직접 교수법으로 군인들을 훈련시키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원어민을 구할 수도 없었고 상황상.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의뢰를 합니다. 언어학자들한테. 근데 이때 뭐가 유행을 했냐면 구조주의 언어학과요. 구조주의 언어학과 아까 설명드렸던 행동주의 심리학이 유행을 했어요. 언어학에서 구조주의란 말은 뭐냐면 언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막 구석구석 나눠버리는, 분석하는 거예요. 단어, 형태소, 문장 분석하는 게 바로 뭐다? 구조주의 언어학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은 뭐야? 아까 얘기한 거? 애들이 모방하고 습관화가 되면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이게 바로 행동주의 언어학,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합쳐져서 개발을 한 거야.
그래서 군대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Army Method라고도 불렸어요, 이거. 그래서 군인들을 막 훈련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군인은 바로 이제 현장에 투입돼야 되니까 한 10주 정도를 엄청 많이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막 한 거야. 아까 디렉트 메소드의 한계가 뭐였어요? 교실이라는 한계가 있었죠. 많이 이 영어에 노출되는 건 좋은데 많이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군인들한테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이거를 시켰더니 반복하고 따라하고 시켰더니 실제로 영어가 아니라 그 언어를 잘했어요. 구어, 말하고 듣고 하는데 무리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효과를 봤어. 그래서 이거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이제 패권으로 성장했잖아요. 엄청 강대국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미국 유학 오는 학생들이 다 영어를 잘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유학 온 학생들한테 영어를 좀 더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썼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청와식 교수법이 탄생이에요. 배경. 이런 식으로 탄생을 했어요. 영어를 가르칠 때.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요. 여기 빈 보면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문장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어학실에 들어가서 듣고 따라하고 했던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행동주의 학습을 이론을 기반을 했기 때문에 언어라는 거, 제2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뭘로 봤다? 습관의 형성으로 봤어요. 그래서 뭐와 뭐를 통한 뭐가 중요하다? 외우셔야 돼요. 모방, 미미크리라고 하죠. 미미크리, 모방과 암기, memorization, 암기를 통한 뭐가 중요하다? 반복 훈련, 영어로 drill이라고 합니다. drill. 반복 훈련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심이죠? 이건 구어 중심이에요. 음성 언어 중심이기 때문에 발음을 처음부터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 전통적 기술법은 모두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왔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면 이거 뭐가 된다? 습관이 돼. 그래서 안 돼. 바로 뭐 해줘야 돼요? 오류는 바로 고쳐버려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청와식 교수법까지는 무조건 오류가 생기면 바로 즉시 고쳐요. 나중에 헷갈려. 나중에 다 배우면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끊어주는 거예요. 전통적 교수법까지는 전부 다 행동주의 심리학이 왔기 때문에 습관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오류는 바로 고쳐줘야 돼. 그리고 여기는 뭐가 중심이었죠? 음성 언어가 중심이기 때문에 문법 규칙은 알려주는 것보다는 귀납적으로 가르쳐요. 이렇게 배우다 보면 너네들이 이게 알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먼저 볼까요? 275쪽에 밑줄 칠 거 밑줄 치고 갈게요. 배경에서 1번 배경에서 하나, 둘, 여섯, 7번째 줄에 음성 언어 중심 거기에 별표, 동그라미 음성 언어 중심이라는 거죠. 청와식 교수법이. 그 다음 배경의 맨 마지막 줄 1950년대를 지배한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이 이론의 바탕을 두었다. 거기도 밑줄. 특징으로 넘어가면요. 오른쪽 위에 첫 번째 줄 문형이나 패턴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암기하도록 했다. 이게 바로 청와식 교수법이다. 여기도 밑줄. 그 다음 단락에 습관 형성 동그라미, 그 다음 모방 동그라미, 암기 동그라미, 반복 훈련 drill 동그라미. 그리고 그 다음에 발음을 중시하였고 오류가 나오면 바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거기 밑줄. 그리고 그 다음 단락 보면 이 교수법에서는 보이죠? 거기서 학습 활동과 학습 자료가 세심하게 통제, 그 부분 밑줄. 네, 그래서 밑에 보면 거기 영문으로 된 거 같이 제가 몇 개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New material is presented in dialogue form. 새로운 자료는 대화문 자료 형태로 제시한다. 항상 뭘로 제시한다? 다이얼로그로 제시해요. 이게 어디에 많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지금도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우러 가면 교재에 보면 어떤 대화문 형식으로 나온 경우가 많죠. 니하오 이러면서 시작해서 뭐 A와 B가 막 대화하는 형식으로 나와. 이게 바로 이 청와식 교수법에서 연구가 됐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효과가 전통적 교수법이라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효과는 있어요. 보면 장점이 있어서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자료는 대화문 형태로 제시돼요. 근데 이 대화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색한 대화가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 실제 대화가 아니라 그때 필요한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문형만 계속 쓰죠. 예를 들면 1단원에서 배워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그 대화문에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실제 일어나는 대화라기보다는
이걸 배우기 위한 대화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대화가 많죠. 다이얼로그가. 두 번째 점 읽어볼게요. There is dependence on mimicry, memorization of set phrase and overlearning. 모방과 어구 단위의 phrase라고 하죠. 암기, 과잉학습, overlearning.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외워야 되죠. 그렇죠? 반복해요. 막 지나칠 정도로 막 듣고 따라하고 막 쓰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점. Structures are sequenced by means of contrastive analysis and taught one at a time. 대조 분석이라고 하는 거, contrastive analysis라고 하죠. 대조 분석을 통하여 구조들의 순서를 정하고 한 번에 하나씩 가르친다. 이 대조 분석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대조 분석은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 그러면 한국어와 영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언어를 아까 우리 뭐에 바탕을 뒀죠? 정화식 교수법이 구조주의 언어학에 바탕을 뒀어요. 그래서 구조를 분석해 보는 거야. 분석해 보고 유사한 게 있을 거고 아예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분석해서 우리가 가르칠 때 언어 자료를 제시를 할 때 유사한 거부터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죠.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구조주의 언어학에 의해서 영어도 분석하고 구조를 분석했고 한국어도 구조를 분석해 봤더니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하고 이런 부분은 영 딴판이야. 그럼 뭐부터 배운다? 비슷한 거부터 배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조 분석을 통하여 순서를 정하고 한 번에 하나씩 가르친다는 걸 의미해요. 다음 페이지. Structural patterns are taught using repetitive drills. 구조 패턴은 뭘로 가르친다? 반복 훈련. 그 다음 There is little or no grammatical explanation. Grammar is taught by inductive way rather than by deductive explanation. 문법 설명은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 문법은 연역적 설명보다는 귀납적으로 가르친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 그 다음 밑에 보면 successful 보이죠? 거기 볼게요. Successful responses are immediately reinforced. 성공적으로 응답을 하면 뭐한다? 즉각적으로 강화해준다. 잘했어. 칭찬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왔다고 했죠. 그 다음 점. There is a great effort to get students to produce error-free utterances. 학습자들이 오류 없는 발화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러니까 오류가 처음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 막 수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다음 장. 교실 수업의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실 수업. 예를 든 거니까. 그 다음 수업 활동 예는 하나씩만 볼게요. 먼저 최소쌍 연습이라고 나와요. 영어로는 minimal pair drill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소쌍이란 뭐냐면 한 개의 소리만 다르고 나머지는 소리가 같은 두 개의 단어를 말한다. 예를 들면 rice와 rice 이런 거 있죠. L과 R만 다르죠. 또는 펜과 pin. 그 다음 cap과 cap. 이거는 뭐 마지막 소리가 다르니까 P와 B. 이런 식으로 하나가 다른 게 최소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minimal pair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뭘 인식해요? 발음의 차이를 인식하죠. L 발음과 R 발음의 차이라거나 E의 펜, 그 다음에 I의 핀, 이 발음의 차이를 인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최소성 연습을 통해서 영어 발음이 익숙해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보면 277쪽에 역방향 훈련이라고 있어요. Backward build up drill. 뒤에서부터 build up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가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뒤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뒤에부터 거꾸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기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밑줄 칠게요. 문장의 뒷부분부터 따라하게 하는 이유는 영어 리듬과 강세의 패턴이 문장 끝에서부터 형성되기 때문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영어가 물음표, 예를 들면 의문문이거나 평서문, 점으로 온점으로 끝나는 평서문일 때 말을 할 때 그 억양이나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먼저 확인해봐야 영어 이 패턴이 익숙해지기 쉽다는 거죠. 리듬과 강세가. 그래서 예를 들면 목표 문장이 The boy is wearing a red jacket 이라는 문장을 연습시키고 싶어. 근데 너무 길죠. 그래서 the boy is 이런 식이 아니라 거꾸로 한다는 거죠. A red jacket. 그 다음 wearing a red jacket. 그 다음 is wearing a red jacket. 그 다음 아주 크게 다 전문장 The boy is wearing a red jacket.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한다. 이게 바로 뭐다? 역방향 훈련이다. 다음
체인 연습은 대화를 체인과 같이 연결하여 연습한다. 즉, 교사가 학생 1에게 How are you? 물었을 때 학생 1번 학생이 I'm fine 이라고 대답한 다음에 옆에 있는 학생한테 How are you? 물어보면 또 옆에 있는 학생이 I'm fine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고 연습하는 게 체인 연습이고요.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할 수 있죠. 이 청아식 교수법의 특징. 그 다음 대치 연습이라고 하면 slot substitution drill이라고 하는데 교사가 한 문장을 말한 뒤에 지시 단어를 얘기를 하면 그 지시 단어를 빈칸, 빈칸이라고 하죠. 슬롯에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치로. 예를 들면 티처가 I like monkeys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I like가 우리가 배워야 될 표현이야. 그쵸? 그때 교사가 lions라고 하면 학생들이 I like lions로 바꿔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 교사가 tigers로 바꿔주면 학생들이 I like tigers 바꿔서 이렇게 대치 연습하는 게 slot substitution drill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전환 연습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transformation drill이라고 해서 뭐 서술문을 말하면 아이들이 의문문으로 바꿔 말하고 의문문으로 말하면 평서문으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전환 연습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다시 빔으로 보면 장점 및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경제성이에요. 그러니까 녹음된 자료를 많이 사용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어떤 이미지 떠올리라고 했죠? 어학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번에 많은 학생도 가르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죠. 그리고 구조조의 언어학에 의해서 언어를 체계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구문에 어떤 체계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다고 봐지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제2외국어 배울 때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운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엄청 치명적이죠. 이런 기계적인 연습과 overlearning, 과액학습이 여러분 재밌습니까? 재미없죠? 진짜 노잼이에요, 노잼. 여러분 계속 따라해야 되잖아. 듣고 따라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배운 내용이 실제로 전이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흔하게 우리 교과서 텍스트북 영어를 많이 노릴 때 하는 표현이 뭐죠? How are you? 하면 한국인들은 다 뭐만 한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죠. 실제로 미국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죠. 하기도 하지만 한국인은 그런 표현밖에 못 썼어. 그래서 실제 사용하기가 어려워. 전이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언어 교육에 대한 철학이 바뀌었어요. 이 구조조의 언어학과 행동주 심리학들이 쇠퇴를 했어. 그래서 이 ALM의 유행이 지난 거예요. 유행이 지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ALM 설명할 때 이제 아까 뭐라고 했죠? 모국어 사용을 금지했고 문법 설명을 최소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세는 뒤에 나오겠지만 문법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면 설명을 하기도 하죠. 비효율성이 있다. 그렇지만 ALM이 실제로 지금 안 쓰이냐? 아니죠. 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나올 CLT, 의사소통 중심 학습법과 비교가 많이 돼요. ALM에 비교해서 지금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 ALM에 대한 설명을, 청아식 교수법에 대한 설명을 꼭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잠깐만 쉬었다가 대안적 교수법부터 들어가겠습니다.